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H 브라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 위해서 소장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 것 말고 불특정 다수 어떤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이 방송의 개념의 유튜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 H 브라운입니다. 볼거리가 넘쳐나고 콘텐츠가 풍부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자기에게 와닿는 콘텐츠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볼 때 좋은 양서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또 가능하면 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책, 아, 세계의 리더들 식량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음, 이, 우리 이제 역사 속에 많은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들이 아, 식량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고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나승열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입니다. 음, 무려 100명이 넘는 위인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그라쿠스 형제 등이 고대인부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빌 게이츠 등 현존 인물에 이르기까지 각 인물이 남긴 어록을 찾아서 이들의 목소리로 농업과 식량에 대한 철학을 들려주는 그런 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은이인 이 나승열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은 1982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농림부에서 정통 농업 관료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고요. 그동안 본인이 농업 관료로서 농업 공무원이죠. 이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이야깃거리들을 모아왔다가 이 책을 통해서 풀어냈다고 합니다. 저 H 브라운은 개인적으로 이 나승열 전 원장을 몇 번 이제 만나뵐 기회가 있어서 이 책도 선물을 받아왔는데요. 선물을 받고 나서 이제 한 석 달이 좀 더 넘은 것 같습니다. 책을 받고 사실 다른 읽어볼 책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저도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읽어서 들려드리는 것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좀 이제 살펴봤더니 내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시는 분들께서는 이 책을 한번 구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책의 내용을 파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첫 시간 세계의 리더들 식량을 말하다 라는 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열 지음 CEO 농부 시리즈 굶주림에 대한 인문학의 답변 세계의 리더들 식량을 말하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식량처럼 지속적으로 고민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주제도 없다. 식량은 지구촌 모든 리더의 공통 관심사였다. 리더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능력을 식량 문제 해결에 쏟아부었다. 이 책에는 세계의 리더들이 제안하고 실천한 지혜가 담겨 있다.
왜 역사 속 리더들은 농업과 자연에 관심을 기울였는가? 식량, 세계사를 바꾸다. 역사라는 거대한 책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되풀이해서 만나는 단어가 있다. 식량이다. 인간의 생존에 직결된 식량 문제는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인류의 오랜 관심사였다. 자연인 리더들의 마음 역시 식량으로 쏠렸다. 세종대왕을 비롯하여 제너럴 관중, 당태종, 정조, 토머스 제퍼슨, 링컨, 브라질 룰라, 프리드리히 대왕 등 많은 국가 리더들은 농지를 넓히고 토양에 맞는 농경법과 농경 기술을 연구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 힘을 쓰는 등 백성의 경제적 삶이 풍요해지도록 노력했다. 이 밖에도 무관의 제왕 공자를 비롯해 그리스 철인 플라톤 등도 백성과 식량 그리고 농부가 국가의 토대임을 천명한다. 그렇다면 식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농업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은 인류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속된 고민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 속 리더들이 발견한 첫 번째 대안은 자작농이었다. 제너라 제상 관중은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임을 밝혔고, 이는 존 스튜어트 밀이나 장자크 루소, 순원, 호치민 등의 리더들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아이디어였다. 우리나라 역시 지주제를 폐지하고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주면서 비로소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닦는다. 한편 로마에서도 자작농 체제에 대한 혁신이 시도되었다. 그라쿠스 형제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확대되면서 로마가 힘을 잃고 있다고 판단, 로마의 재건을 위해서는 자작농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고, 시오노 나나미가 말하듯이 자작농의 몰락은 로마 쇠퇴의 빌미를 제공한다. 한편 자작농 체제와 더불어 자조 정신의 고향과 녹색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개발 역시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원천으로 꼽힌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촌은 이념 대결의 장으로 바뀌며 식량 문제는 다시 한번 굴곡의 역사를 맞는다.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는 서로 어떤 방법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일종의 실험을 벌인다. 사회주의 체제의 실험의 선두주자는 구소련이었다. 그들은 기획경제와 집단농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고 했으나 이 시도는 피터 드러커가 밝히듯 그 어떤 나라보다 농업에 많은 투자를 했으나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를 맛보게 된다. 반면 덩샤오핑과 고르바초프는 생산성을 높이는 길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적인 정책이라고 여기고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다. 한편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점도 속속들이 드러나게 됐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자본주의의 전사들 때문에 경제는 지나치게 왜곡되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거나 혹은 농업을 소홀히 하고 제조업이나 상업만을 중시하는 산업 불균형 현상이 발생했다. 장하준 교수는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썼으며, 무하마드 유누스는 자본주의 금융이 외면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담보 소액 대출을 제공해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헨리 조지는 토지 사유제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토지 위의 계량물만 사유로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현대에 들어 식량은 새로운 흐름과 마주하고 있다. 사람들은 식량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대안으로까지 확대해 생각한다. 식량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농업이요, 지리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농촌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농촌을 자연과의 친화적인 삶을 대변하는 말로 쓰기도 한다. 헨리 소로우가 쓴 19세기의 명저 월드는 서구 사회를 비롯해 동양까지 두루 영향을 끼치며 농촌과 자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시애틀 추장이나 시성 타구르, 헤르만 헤세, 톨스토이, 틱 나칸, 모리츠 슈레버, 가우디와 같은 인물들 역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주목하며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이런 사상의 근거를 두고 오늘날 사람들은 도시 농업이라든가 컬러 농업, 감성 농업 등 농업의 대안적 기능에 주목한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현대 문명에 대한 반성이 농업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든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가교인 농촌은 최근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찍이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즈네츠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농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이론을 발표했으며, 실제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의 대다수는 자국의 농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농업에서 청정 에너지를 찾는 등 오늘날 농업은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녹색 성장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구촌의 새로운 바람이다. 한편 세계 리더들은 지구의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의 공존을 위해 해답을 찾고 있다. 지구촌 한편에서는 기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반대편에서는 환경 오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농업이 자리하고 있다. 역시 오늘날에도 문제는 식량 혹은 농업이다. 식량의 의미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가깝게는 육체적 생존을, 넓게는 지구와 인간의 공존, 즉 지속 가능성까지 내포한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는 식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식량 문제는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중대한 이슈가 될 것이다. 남은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눈앞에 펼쳐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볼 것이며 또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 과거의 리더들이 남긴 지혜 위에 우리의 지혜를 보탤 때다. 2012년 1월 5일 나승열. 챕터 1. 하나의 나라가 세워질 때는. 무엇이 국가를 떠받치는 힘인가? 은나라 시조인 탕왕이 세사령을 다스릴 때였다. 7년 동안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다. 굶어 죽는 백성이 속출하자 탕왕이 점을 쳤다. 하늘에 기우제를 올리되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점괘가 나왔다. 탕왕이 말했다. 백성을 위해 기우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어찌 그 백성을 죽일 수 있겠는가? 꼭 사람을 제물로 써야 한다면 내가 제물이 되리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을 문책했다. 나는 정치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백성에게 일터를 마련해 주었는가? 내 집이 너무 호화롭지 않은가? 후궁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았는가? 뇌물을 주고 받지 않았는가? 고자질을 믿고 부당한 인사를 행하지 않았는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 공자, 백성의 믿음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 공자는 나라의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경제, 군사, 국민 신뢰다. 이 가운데 공자가 첫손으로 꼽은 것이 국민의 신뢰였다.
하루는 제자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묻기에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식량을 풍족히 하고 군비를 충족하게 하고 백성을 신뢰하게 하여야 한다. 오늘날로 치면 경제력, 국방력, 국민 지지도가 정치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자공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차 물었습니다. 부득이하게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이 중에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자공은 현실 감각이 뛰어난 자입니다. 자칫 냉정한 정치인이 되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공이 정치가 지닌 따뜻함에 대해서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으로 군사를 꼽았습니다.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군비를 확충하는 것은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자공은 다시 물었습니다. 부득이하게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이 둘 중에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예상되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제 정책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공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백성의 믿음이 없다면 나라가 서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 당장 군 세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거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라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만 있다면 말입니다. 믿고 따르는 국민이 있다면 리더는 비로소 10년, 20년 믿고 따르는 국민이 있다면 리더는 비로소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며 장기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제 아무리 뛰어난 정책도 펼칠 수 없게 됩니다. 자공은 속으로 군사가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고 식량이 없으면 백성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나라의 근간이 백성이요 백성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과연 그는 정치를 하는 사람일까요? 정치를 하는 자는 무릇 소통해야 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여론이 전부입니다.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 실패하는 일이 없고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Public opinion is everything. With the public sentiment, nothing can fail. Without it, nothing can succeed. 국민의 지지가 나라의 밑바탕을 이룬다는 사실에서는 민주주의냐 왕정이냐 동양이냐 서양이냐 따위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듯이 사람의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이유는 더 많이 들으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리더의 귀는 사람의 귀도 아니고 당나귀의 귀가 돼야 합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그래서 무거운 짐도 다 짊어져야 합니다. 당 태종 이세민,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당 태종 이세민은 수나라의 멸망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나라를 떠받치는 힘도 백성이요 나라를 뒤엎는 힘도 백성임을 깨닫는다. 황하가 길목이 막히면 범람하여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듯이 왕의 실정으로 백성의 삶이 피폐해지면 백성은 강물처럼 흘러넘쳐 곰주까지 삼킨다는 역사의 준엄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다.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입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리더는 근본에 힘써야 합니다. 나라의 근본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먹고 입는 일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먹고 입는 일의 근본은 일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철에는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나라는 저절로 바로잡힐 것입니다. 때에 맞게 한다는 말을 오늘날로 본다면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해 당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해충이 들끓어 농작물이 씨가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잘못에 대한 하늘의 꾸짖음이라면 저 혼자 달게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저는 그 하늘의 반기를 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깎는 메뚜기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곡물로 목숨을 보존한다. 그런데 네가 그 곡물을 먹고 있으니 이는 백성을 해치는 일이다. 설령 백성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이는 내 잘못이다. 네가 나의 심정을 파먹었다면 참고 버티겠지만 백성을 해롭게 하는 일은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메뚜기를 입에 털어넣고 우걱우걱 씹어서 삼켰습니다. 제 각오였습니다. 저는 백성이 농사철을 놓치지 않도록 늘 주의했습니다. 태자의 성인식 등 각종 행사도 농사철을 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부득불 전쟁과 부역을 할 때도 가급적 농한기를 택했습니다. 백성이 각자의 일상에 힘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16년이 지나자 나라에는 먹을 것이 넘쳤습니다. 곡식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백성의 생활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또한 저는 지식과 인지를 중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독서는 사람의 시야를 트이게 하여 작게는 한 개인을 이롭게 할 뿐 아니라 국가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재상 방현령과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을 올리는 위징 등 현인을 중용한 것도 통치의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래로는 백성의 삶을 보살피고 위로는 현인을 등용하고 인재를 중시한 덕분에 당나라는 7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고 문물이 발달한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 태공망 강태공. 백성은 물고기가 아니다. 은나라 주왕이 실정을 거듭하자 나라는 급격히 쇠퇴했고 백성의 삶은 피폐해졌다. 이에 주나라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웠는데 이때 주나라 건국을 도운 인물이 태공망이다. 태공망은 태공, 즉 문왕이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란 뜻으로 주나라 재상을 지냈다. 백성이 물고기라면 얼마든지 낚시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물고기처럼 멍청하지도 않고 근시안적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강물에 담근 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억지로 입을 꿰어 물속에서 낚아 올리는 것이 바른 정치일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물길을 터주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른 정치일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잘 낚는 사람은 바늘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꿰어야 할 것은 입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바늘 없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저와 함께 백성 낚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치국의 근본이란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바라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되 실패를 방치하지 않으며 이롭게 하되 해로운 일이 없도록 해주고 살게 해주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며 나누되 빼앗지 말아야 하며 즐겁게 해주되 괴롭히지 말아야 하며 기쁘게 해주되 화를 북돋지 말아야 합니다. 순풍에 도출단 배처럼 국가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농사 지을 때는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깎아주는 것이 결국 백성에게 나누는 일이 됩니다. 궁궐을 검소하게 지으면 백성은 즐거워하고 관리가 청렴 결백하면 백성은 기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백성을 사랑하는 방도입니다. 나아가 리더는 세 가지 사업, 즉 농업, 공업, 상업을 보물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몸소 챙겨야 합니다. 농민이 고향에 모여 한 마음으로 농사에 힘을 쏟으면 식량이 풍족해집니다. 기술자가 한 곳에 모여 공산품을 만들면 물자가 풍부해집니다. 상인이 한 곳에 모여 장사를 하면 물자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농업, 공업, 상업을 정해진 곳에 자리 잡게 해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면 백성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을 터이고
그러면 나라의 기틀은 튼튼해집니다. 조선 정조.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나라가 바르게 섭니다. 정조는 조선의 중흥을 위해 과학기술과 이양법 같은 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백성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애를 썼다. 부강한 나라는 백성 한 명 한 명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탁상 공론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거나 옛것이 전부인 양 절대시하는 생각은 백성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잠식하고 있던 기존의 학풍을 과감히 쇄신하고 실사고시 학파의 인재들을 적극 등용했습니다. 그 길만이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제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기술을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수원 화성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 기법으로 건설된 도시입니다. 저는 화성이 농업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농업 진흥 정책을 펼쳤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깁니다. 경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가 일어나야 나라가 융성해집니다. 반면 백성이 경제력을 잃게 되면 나라는 힘을 잃게 됩니다. 나라가 의지할 곳을 잃게 됩니다. 하늘의 곡식에도 10원짜리 동전에도 백성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나라가 바르게 섭니다. 그런 마음으로 화성 주위의 땅을 개간하여 대규모 국영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농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수원 외곽에 대규모 저수지 만석거를 팠습니다. 장마가 지면 자주 범람하던 진목천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국영 농장은 군인들과 가난한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태공망이 말하는 병농일치의 이상을 이 땅에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만석고와 국영농장은 성공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이에 고무돼 우리는 새로운 저수지 충망제를 구축하고 또 하나의 대규모 농장을 조성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초심이 중요합니다. 정치를 할 때도 초심이 중요합니다. 처음 백성을 위해 자기 한 몸을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을 끝까지 간직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 논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칫 진창에 발을 헛디디면 정치는 민생과 멀어지고 백성은 리더에게 등을 돌립니다. 늘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미국 토머스 제퍼슨. 옛날 옛적 아직 미국이 기틀을 세우지 못했을 때 미국의 초기 대통령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의 강대국과 힘겨루기를 하며 하나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발돋움하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때 미국 독립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프랑스로부터 광활한 땅 루이지애나를 매입하게 된다. 미국의 하나의 나라로서 기능하지 못할 때 저는 그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실하고 도덕적인 농민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곡식을 나르는 수로가 프랑스령을 통과하고 있었고 우리 시민들은 매번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대통령이 왜 필요한지 미국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프랑스의 해당 지역 매입권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상황이 커지면서 우리는 루이지애나 일대를 1,500만 달러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루이지애나 매입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미국의 광활한 영토를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212만 제곱킬로미터의 넓은 땅을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영토는 삽시간에 2배로 늘어서
현 영토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에 720만 달러를 주고 사들인 160만 제곱킬로미터의 알래스카 매입권과 함께 루이지애나 매입은 역사상 가장 수지 맞는 토지 거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던 프랑스의 루이지애나 땅은 단지 사고 파는 물건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고국이 없었던 미국인에게, 또한 중농주의가 정치의 핵심이라고 여기던 저에게 땅은 목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땅이 생긴다는 말은 곧 농민의 삶이 안정을 찾는 길이자 미국이 하나의 나라로서 우뚝 서는 지름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리더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힘에 부처하는 문제 해결을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지런한 시민들이 알아서 길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땅을 경작하는 농민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민입니다. 그들은 가장 정력적이고 가장 독립적이며 가장 고결합니다. 그들은 가장 질긴 끈으로 자신의 고향에 연결되어 있으며 고향의 자유와 관심사에 힘을 쏟습니다. Cultivators of the earth are the most valuable citizens. They are the most vigorous, the most independent, the most virtuous, and they are tied to their country and wedded to its liberty and interest by the most lasting bands. 네, 여러분, 오늘은 챕터 1 무엇이 국가를 떠받치는 힘인가를 낭독해봤습니다. 세계의 리더들 식량을 말하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방송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가능하면 그 계획을 지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 H. 브라운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